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UCN 프레지던트 서밋 2차 웨비나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한국대학신문의 최용섭 발행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컨퍼런스에 오신 총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인원 한국대학신문사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쳐올 한반도의 위기를 넘어서려면 리더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리더가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에 사제 3천억 원을 들여서 태제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한다고 선언한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에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태제 미네르바 대학, 태제는 조창걸 회장님의 아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다른 미네르바 대학처럼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 나라에서 분산해서 기숙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을 방문해 보면 거의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조창걸 회장님이 발표하신 태제 미네르바 대학은 뭔가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제도 털어놓고 앞으로도 거기에 정력을 쏟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창걸 회장님께 찬사를 보내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메타버스 교육혁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기술적인 면 말고도 인간 교육, 리더 교육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가슴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K-팝이라는 것이 세계를 다 섞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스포츠, 이젠 드라마까지 그 내용상의 문제는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류가 세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에듀 코리아, K 에듀, 우리나라 교육 학습 방법, 그 내용보다는 학습 방법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총장님들과의 모임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그 주제는 가장 핫한 주제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혁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1세션에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우윤택 원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고요. 2세션에서는 포스텍 김욱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발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은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장님께서는 2001년도 지스트 교수로 시작하셔서 2012년도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를 이제 들어오셨고요. 카이스트 CT 대학원 소장, 또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우은택 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은택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우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최근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실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1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서 연구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메타버스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그게 대응되는 그 가상화된 세상, 물리 공간과 같은 형태의 가상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두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관련 지을 수 있고, 또 이 가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현실에서 모아진 정보를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모아진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세계가 가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걸 저는 이제 유비쿼터스 VR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또 이 가상에서 만든 정보, 지식, 경험들을 어떻게 현실 공간으로 가져와서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정강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정강현실 그러면 가상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 해서 주로 이제 3차원 컨텐츠, 화려한 CG를 연상을 하는데, 저는 그런 CG뿐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기능을 다 정강시킬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인포메이션과 날리지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서로 이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 이렇게 당시에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컴퓨터 히스토리에서 보면 이 패러다임을 한번 바꾼 중요한 개념입니다. 90년대 초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전의 컴퓨팅은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면,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컴퓨팅이 사람을 이해해서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한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2000년대에 소개될 때는 이런 개념보다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한국에는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인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 공간을 체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과 가상 정강현실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한 10여 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제가 이제 광주과기원에서 카이스트로 이직을 한 다음에 이런 제가 개발했던 이 가상 정강현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해보자.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도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또 방법을 우리가 탐구하는 게 또 교육이기도 한데, 그럼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브레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계 맺기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 이런 그 다양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장할 수 있게끔 기술이 도와줄 수 있는가, 특히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이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개념을 오그멘티드 휴먼, 그래서 원래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다양한 IT 기술로 정강하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에서 이 세상만 정강할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유비쿼터스 VR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오그멘티드 휴먼이라는 개념으로 지난 또 한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 10년 정도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고, 그런 개념들을 제가 뒤에 소개드릴 오그멘티드 시티라는 개념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제 백그라운드를 좀 감안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꼭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우리 일상에서 쓰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 생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뭐 유비퀴터스 VR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혼합 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다 2000년대에 또 등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2000년대 한번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다가 또 추운 겨울을 맞았는데 왜 다시 지금 사람들한테 다시 주목을 받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잠깐 주목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상의 기술로 우리 일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 결합될 수 있다면 교육에도 활용이 가능한지 제 생각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처럼 마스크 쓰고 만나거나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변화는 늘 갑자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에 우리가 없던 단어인 언택트라든지 온택트라는 말들이 생긴 것 같고, 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극복되더라도 우리 일상은 뭐 늘 이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로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온라인에서의 경험들이 일시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는 형태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소사이어티는 늘 사람들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연결, 새로운 방식의 소통, 또 새로운 방식의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작년에 이 엔비디아의 CEO인데 젠슨 황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 선언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 그래픽스 카드를 만드는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주로 가상 세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메타버스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왔었고 다시 오고 있다 해야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젠슨 황뿐만 아니고, 마크 저커버그인데, 이 페이스북의 CEO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가상현실의 가능성을 2014년도부터 가상현실 분야를 주목해서 이 분야를 꾸준히 투자해왔고, 지금 가상현실 분야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또 페이스북을 향후 5년 이내에 메타버스 컴퍼니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의 CEO죠.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냐 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뭐냐고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정도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소개들은 미국 방송국에서도 열심히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가상정강 현실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 다시 오고 있다. 다시 오고 있는 거지. 이게 새롭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3년도에 세컨 라이프라는 걸 통해서 지금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많은 그 논문과 연구 결과물들이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해서 그 사이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런 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도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앞에 이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메타버스의 개념을 도입한 워크룸스라는 걸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뭐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메타버스는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의 확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 쪽은 또 대표적인 회사가 로블록스나 폴트나이트 같은 회사입니다. 로블록스는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또 확산시킨 또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을 이제 등장시킨 거죠. 이게 올해 3월 달에 미국 정권가에서 상장하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분위기를 좀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의 특징은 우리가 기존의 게임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뭐 그런 거였다면, 이 로블록스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고, 그래서 이게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거기는 자기가 그 게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제시했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뭐 폴트나이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소설책에서 등장할 때 메타버스를 소설 속에서는 아바타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아바타로 사는 세상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 아바타를 꾸미는 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우리가 아바타에 관련되는 아이템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아바타를 꾸미는 10대, 20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바타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상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가는 아바타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가상세계에서 확장하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메타버스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이 또 가상자산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 쪽에서는 지금 그 아이돌 중심으로 아이템들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뭐 유벌스라든지 또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오픈시 같은 플랫폼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또 경제 생태계를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 메타버스를 웹 3.0이다.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웹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2000년도에는 시멘틱 웹, 그래서 좀 인텔리전트한 정보 서치를 가능하게 하는 웹 2.0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 2세대 웹이 주로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이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웹 3.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써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메타버스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냐고 하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의 설명이 메타버스가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이 또 메타버스 또 전체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메타버스에 대한 그 설명들이 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아닌가. 그래서 만지는 다리나 코가 코끼리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이 메타버스라는 실체를 일부분만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슬라이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 가상정강현실 커뮤니티에서는 뭐 잘 알려진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가상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현실과 가상을 결합할 수가 있고 이 현실로 가상을 가져와서 정보를 보여주면 우리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보고 싶지 않은 걸 없애버리면 우리가 디미니시드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또 현실에 있는 객체나 공간을 매개로 해서 또 다른 정보를 접근하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걸 미디에이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이런 똑같은 개념들이 가상세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 미디에이티드 버추얼리티, 디미니시드 버추얼리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의 정의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한 확장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티뉴엄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는 이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상상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새로운 가상세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 버추얼리티 컨티뉴엄이 있다면 이 수평축이 있다면 메타버스는 이 혼합 현실,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 있는 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위의 가상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게 아니고 92년도에 나온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책에서 이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 가서 다양한 일상의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2000년대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실제로 구현해 보자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이 당시에 92년도에는 뭐 컴퓨터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의 막 초창기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우리가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데 안경을 쓰고 양쪽 눈에 초당 72번의 영상을 보여주고 또 2K 픽셀, 2000 픽셀 이상을 보여준다면, 2000 픽셀 이상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준다면 좀 사실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3차원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설책의 상상을 30년 전에 했는데, 현재 페이스북이 만드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비슷한 수준의 이 그 성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소설에서 그렸던 그 상상의 가상 세계를 경험하는 수준을 현재 페이스북이 만드는 디바이스를 활용하시면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90년대는 가상현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미국 정부에서도 한 10년간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가상현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해봤더니 별게 없더라. 이제 90년대 후반의 컴퓨팅 그 자원들을 생각해 본다면 뭐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 증강현실 분야의 추운 겨울이 2000년대에 오게 됩니다. 10년 정도의 겨울을 맞게 되는데, 이 시기에 늘 이제 겨울을 맞게 되면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92년도에 증강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했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92년도쯤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말쯤에 이제 이 미국 정부에서 이 가상 증강현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축소되던 무렵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이 내게 되는데, 그 무렵에 IBM에서 월드보드라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이 월드보드라는 개념이 차세대 웹이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접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을 IBM에서 제시한 게 98년도고,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와서 만들었던 유비쿼터스 VR이라는 개념도 요 무렵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2003년도에 세컨드 라이프가 등장을 했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미시간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만들어낸 게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이 IBM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를, 지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2005년도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등장한 게 2007년도고, 이때 2007년도에 이제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게 메타버스 커뮤니티에서 만들어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만 나온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2007년도에서는 그럼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하게 되고, 이동안은 이미 이제 가상현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줄어들어 있던 시기이고, 2012년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생겼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에 2조 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인수했던 시기가 2014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상현실이 다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글래스를 만든 게 2016년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을 좀 더 실감나게 경험하게 만드는 홀로렌즈2가 등장한 게 2019년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일반인들한테 소개된 게 2000년도. 이게 이제 지난 한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분야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의 큰 골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공간을 측정하고, 이 측정한 것을 가상에서 공간을 만들고 다시 이 공간을 현실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을 여기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 시기에 등장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01년도에 이런 개념을 만들면서
현실에서 가상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현실에서 이 가상에서의 우리가 축적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써서 현실에 있는 정보를 가상으로 보내고 가상에서는 정보를 해석하고 해석한 정보를 다시 현실로 가져오고 이런 이제 이 정보 생태계를 이야기했었고 이게 이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을 모니터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만들어준다. 이게 유비쿼터스 VR의 당시 개념이었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2003년도에 소개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 기계장치가 있다면 이 기계장치를 가상에 똑같이 만들고 센서를 통해서 지금 물리 공간에 있는 물리적인 객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가상세계로 보낸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가상세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한 정보를 가지고 또 현실 공간에 있는 기계장치를 미리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개념들이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런 개념을 나사에서 2010년도에 픽업해서 우주선 개발할 때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건 2014년도에 논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분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이고 다시 메타버스로 돌아가서 메타버스는 소설에서 등장했던 92년도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가상현실, 우리가 컴퓨터로 만드는 가상세계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몰입감을 주는 가상현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무렵에 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런 가상세계를 인터넷에서 구현해보자는 움직임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7년도에는 ASF라는 단체에서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화이트 페이퍼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했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을 메타버스라고 하자.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몇 개가 붙어 있죠. 물리적인 현실인데 어떤 물리적인 현실이냐 하면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인 현실. 이거는 우리가 정강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현실과 연동돼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 이게 가상 공간이 내가 스위치를 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존재하는 가상 세계이고 다른 사람들도 와 있는 가상 세계를 가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상 세계를 가면 거기는 늘 존재하는 공간이고 내가 스위치를 내려도 존재하는 공간이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과 연동돼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가상 세계와 가상으로 향상된 물리적인 현실과의 융합.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자.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최근에 그 메타버스를 소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이퍼를 읽어보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읽어봤다면 아마 그런 설명은 안 할 텐데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첫 번째 설명을 하는데 없지 않고 여기는 이미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메타버스의 중요한 컴포넌트는 물리적인 세상을 가상으로 보내게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이 라이프 로깅,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상으로 보내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또 이런 그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가상 세계가 있고 또 현실을 그대로 카피한 미러 월드라는 게 있고 또 이 가상에서 만든 정보를 현실로 가져가는 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네 개가 메타버스의 중요한 컴포넌트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문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컴포넌트라는 걸 해석을 캐테고리 또는 타입으로 해석을 해서 메타버스는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한 오류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메타버스는 이 네 개의 중요한 컴포넌트를 가진다. 이 컴포넌트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 네 개의 요소를 다 가지는데 이 네 개의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관계가 있고 연결돼 있고 이 네 개의 요소를 다 가지는 게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 당시에 이 화이트 페이퍼를 썼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메타버스가 아니고 아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다리가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는 다리도 있고 코도 있고 몸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중요한 컴포넌트 네 가지는 이런 라이프 로깅,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버추얼 월드, 미러 월드 하는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진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가 그리고 네 가지 요소를 가진다. 이게 메타버스의 정의라는 걸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를 잘못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메타버스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근데 돈이 되는 공간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는 돈이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돈이 되는 공간은 이미 돈 벌고 있는 게임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이미 돈 벌고 있는 회사인 거죠. 게임은 메타버스 없을 때도 이미 돈 벌던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 회사 말고 다른 어느 회사가 지금 메타버스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아직은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육의 활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냐? 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아직 갖춰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적인 해석을 생각을 해보시면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게 정의의 첫 번째였고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데 이 아바타를 통해서 일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 가상 세계,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였죠. 근데 이 정의만 가지고는 이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돈 되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 되는 공간을 만들려면 우선은 이 가상융합 생태계,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냐?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융합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IoT를 통해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이걸 가상세계로 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IoT와 초고속망,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에 모을 수 있는 엣지나 클라우드 컴퓨팅 이 인프라로 갖춰져야지 되고, 이게 데이터가 모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무작정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가 만들어진 그 공간을 매개로 해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상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로 가져오게 만드는 데는 가상 정강현실도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경제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잘라가지고 메타버스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이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생태계가 갖춰지더라도 이게 당장 돈 되는 공간이 되느냐? 돈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불러 모을 건가? 게임은 재미있으니까 모이죠. 그래서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의미라도 있는 공간이 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막 강제로 가야 되는 학교 같은 거 의무적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안 되면 가면 내가 뭔가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거나 의미 있는 공간이거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기술 생태계도 갖춰져야 되고 여기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오픈 플랫폼이라 해야 되죠.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되고 각자 만든 메타버스가 서로 연동되는, 상호 운용되는 메타버스가 갖춰져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되지 않으면 메타버스라는 건 신기루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더라도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세상에서 하고 있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내가 여기서 돈 벌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세금은 또 어디다 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법, 제도, 규범이나 또 여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그 물리적인 세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의 정보 어떻게 할 건지, 또 뭐 보안은 어떻게 할 건지, IP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여기에 윤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당장 돈 되더라도 문제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민이 같이 돼야 이 공간이 진짜 돈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언제 그런 시기가 올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90년대 초반에 이 소설에서 등장했던 메타버스를 2000년대에 이미 우리가 한번 기술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경험하던 1세대 메타버스가 이미 있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터치를 하면서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2세대 메타버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저는 아직은 2세대 메타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2세대 메타버스는 10대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공간이지만 나머지 세대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가상세계,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거의 180도 이상을 한꺼번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지금은 조그마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창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터페이스도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를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세계 시점은 언제 오느냐 하면 이 스마트폰이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로 확장될 수 있을 때, 그때가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강현실, 가상정강현실의 역사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강현실의 개념이 90년대 초반에 등장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2007년도에 1세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크탑에서 경험하던 정강현실이 있었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때 드디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하던 이 정강현실 시대가 있었는데, 여전히 이 정강현실도 이 창이라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일상에서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역시 이런 정강현실도 안경형 디스플레이가 보급될 때 가능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세상이 올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런 세상을 열고 있는 데가 뭐 페이스북이 가상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마트폰에서는 한 발 뒤졌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글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안경을 쓰고 가상세계를 체험한다는 이야기는 줄을 가지고 PC에 연결했어야 되는데, 홀로렌즈는 줄 없는 안경을 가지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정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2016년도에 보여줬고, 2019년도에는 이 두 번째 버전으로 엣지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안경을 쓰고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주변에 있는 리소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지금은 안경이 무겁지만 앞으로는 가벼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경이 어디까지 가벼워질 수 있는가 하면,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2010년도 초반부터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칩셋들도 많이 개발해 왔는데, 이미 중국 회사를 통해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 가격도 한 500불 정도. 지금 퀄컴이 만드는 칩셋을 쓰면 이 5G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듈들이 조그마한 칩셋에 다 들어가 있어서 안경을 쓰면 주변에 있는 컴퓨터로부터 내가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경들이 이미 출시가 됐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형 디스플레이 시대로 간다고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최근에 아직 정강현실 안경은 아니지만 한 50g에서 70g 사이의 안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코에 걸칠 수 있는 안경의 무게가 보통은 70g 미만이 돼야 걸칠 수가 있는데, 지금 쓸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안경이 등장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지금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내년도에 출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애플이 이제 안경을 내는 시점에 우리나라 삼성도 안경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해서 지금 하이 퀄리티의 가벼운 안경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고 이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98년도에 IBM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 시대의 도시는 아마 전강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ICT 기술을 통해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모으고 해석하고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뭐 이런 이제 도시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2015년도에 싱가포르에서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버추얼 싱가포르는 이 정강 도시라는 다기보다는 현실을 가상으로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전체를 그냥 가상으로 3D 모델로 옮겨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던 뭐 그런 사례로 인용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누가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느냐? 당연히 이제 구글이 만들고 싶어 하죠. 구글은 이미 3차원 지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지도를 가지고 있고 각종 센서를 가지고 정보를 이제 취득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에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매시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런 서비스를 일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구글의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다면 우리 도시 전체에 센서를 가지고 정보를 실시간에 모아내고 그 모아낸 정보를 엣지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석하고 또 해석한 정보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시화하고 이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내고 또 이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전강 도시가 가능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때는 아까 소개드린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정보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양한 그 계획이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제하거나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고 또 산업 현장에 쓸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도시를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체험이나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서도 이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 이제 끝날 때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오늘 주제인 교육 쪽에 이런 다양한 응용 중에 다양한 도시 생활에서 응용 중에 교육에도 쓸 수 있고 일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노는 데도 쓸 수 있고 쇼핑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도시를 관제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도시 관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에서 우리가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런 게더타운 같은 것들은 저는 이 절대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10대들의 좋은 놀이터일 수는 있지만 시리어스한 회의나 교육에 쓰는 이게 효과적인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아바타와 사람과의 일체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만들어 놓는 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이런 방을 꾸미고 교실 같은 거를 꾸미고 거기에 칠판이 놓여 있고 그 칠판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여기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 이 공간에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학생들을 직접 보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교육할 수 없는 공간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봐도 이 아바타가 내가 움직이는 내 몸의 움직임과 이 아바타의 움직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바타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움직이는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 학생과 아바타의 일체감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동떨어진 그 캐릭터인 거죠. 그냥 마우스의 다른 형태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카메라를 꺼놓고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러 간다, 교실에 간다, 그럼 강의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이 플랫폼들이 아바타가 굉장히 산만하게 공간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페이스북이 소개하고 있는 게 실제 강의실처럼 만들고 아바타도 좀 학생처럼 만들어서 아바타와 학생의 일체감을 주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쓰고 지금 특수한 디바이스를 손에 쥐거나 아니면 또 맨손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도를 이 아바타에 매핑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상반신만 매핑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여전히 이 학생들의 표정이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벽 보고 강의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환경은 지금 이제 지금은 이런 흉내를 내는 강의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칠판에서 쓰는 흉내를 내거나 또 제스처를 써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와 있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안경을,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안경을 쓰면 선생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또 친구가 눈앞에 나타나서 실제 지금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콜래보레이션을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까지 가기에는 아직 가야 될 길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게 단일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융합적인 기술이고, 또 거기에는 인프라는 생태계 관점에서 이 IoT, 지금 초고속망, 엣지 클라우드부터 해서 이런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도구, 또 이런 가상세계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디지털 휴먼, 아바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세계에서 뭐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이런 것들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 기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CD여서 갈 길이 먼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교육 현장에서도 이 메타버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연구실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 환경을 스캐닝하게 되면 실시간에 이 환경을 가상으로 옮기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또 이런 만들어진 가상세계와 가상세계를 어떻게 융합해서 내가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람의 가상 공간을 가져와서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게 할지를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안경을 쓰게 되면 여기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이 안경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학과가 문화기술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 문화산업 현장에, 특히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가, 또는 과학관을 갔을 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는 혼자 경험하는 가상세계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모이는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다르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인 아바타들이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데는 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난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학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관광하게 한다든지, 또 콘서트를 간다든지, 또 지금 공원을 간다든지, 운동 경기장을 간다든지, 이런 데 응용도 충분히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집에서 경기를 보지만 운동장에 가서 각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같은 운동 경기장에 모여서 같이 운동 경기를 실시간에 보게 만든다거나, 공연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교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개방형 플랫폼이 갖춰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형 플랫폼은 속성들이 있고 또 효과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갈까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교육이 효과적인가? 근데 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 목적과 수단이 혼동이 돼서 메타버스는 교육을 잘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쓰는 게 교육의 목표처럼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선 현장에서 갑자기 메타버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메타버스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게 검증이 됐을 때 써야 되는 거지, 메타버스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쓴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술들을 썼을 때 이런 기술들을 쓰는 사람이 행복한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저처럼 공학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따지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는 이 비용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코스트만 들어가 있어서 사람한테는 나쁘지만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으면 우리는 솔루션으로 채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 되게 만들려면 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의 코스트에 사람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안경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거나 로봇이라는 거죠. 사람은 점점 아바타처럼 바뀌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되는 게 우리 미래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 기술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이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가도 코스트에 반드시 좀 포함을 시켜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 메타버스랑 결합되면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점은 이런 기술들이 진짜 우리 인류를 위한 기술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반드시 코스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질문을 받으면서 같이 나누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메타버스의 전문가답게 메타버스 기술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아주 상세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그 만능주의의 그러한 그 어떤 문제도 적절하게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